한국 스톱! 침몰하기 싫으면 까불지 말고 대기하세요. 미국 정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했던 미국. 미 해군은 모든 민간 선박에게 즉시 운항을 포기하라 라며 강하게 압박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유조선이 폭풍우를 뚫고 해협 돌파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의 결단에 미국은 경악했고 유조선은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굴복 대신 돌파를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의 바다가 멈췄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지구 원유 물동량의 30%가 단 하루 만에 증발했고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아시아 경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슈퍼컴퓨터를 총가동해 모든 우회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지만 화면이 뱉어낸 건 차가운 숫자 하나뿐이었죠. 생존율 0%. 바다 위 48척의 상선은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통원 금지 문서에 서명했어요. 잘난 서방의 선사들은 수조 원어치 화물을 내버린 채 선장들에게 항복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이 불가능이라 선언하면 바다는 닫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죠. 저는 로버트 앤더슨, 미 해군 제5함대에서 23년째 작전을 굴려온 사람입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홀로그램 작전 지도를 매일 들여다보며 이 바다에서 미국 몰래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던 그 밤, 레이더망 한 구석에서 점 하나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지 명령을 씹어버리고 불가능의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32만 톤짜리 괴물이었어요.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벙커 안공기가 변했어요. 12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의 경고성 미사일이 해협 수면에 박히는 순간 물기둥이 상선 높이만큼 솟구쳤어요. 벙커 천장의 경보등 24개가 동시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최고 등급 공습 사이렌이었죠. 저는 에스프레소를 내려놓고 홀로그램 작전 지도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해협을 가로지르는 항로가 시뻘겋게 전멸하고 있었어요. 기뢰 부설 확인이라는 글자가 화면 위를 기어갔습니다.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봉쇄였습니다.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벙커 철문이 쾅 열렸어요. UAE 푸자이라 행정청장 칼둔이 경호원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어요. 칼둔이 스털링 제독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제독님, 송유관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기름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유조선 호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절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스털링 제독은 홀로그램에서 눈도 떼지 않았어요. 청장, 지금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깔았소. 미 해군 함정을 투입하는 건 확전행위요. 칼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겁니까? 3,000명이 그 송유관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독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지킵니다. 그 한마디에 칼둔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의 나라 송유관이 터지든 말든 우리 소관이 아니었으니까요. 칼둔이 떠난 뒤 저는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호르무즈를 피해 수심이 얕은 푸자이라 대체 항만으로 우회하는 기동이었어요. 32만 톤급 유조선 기준으로 수심, 조류, 암초 분포를 전부 입력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3분을 돌더니 화면 전체를 붉은색으로 도배했어요. 좌초 확률 100%, 수심 18m에 흘수 22m짜리 배를 밀어 넣겠다는 건 바닥에 배를 박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접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기자회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독은 동맹국들의 호의 요청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건도 빠짐없이 거절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호르무즈 해협 및 모든 우회 항로에 대해 항행 불가를 선언합니다. 생존율 0%입니다. 제독의 펜이 공식 문서 위를 긋는 순간 바다 위 48척의 배가 동시에 사용 선고를 받았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벙커 안장교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미국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푸자이라 대체 항만에서는 지옥이 열리고 있었어요. 위성 영상으로 봤습니다.
기름을 빼지 못해 팽창한 송유관이 비명을 지르듯 진동하고 있었어요. 밸브를 맨손으로 부여잡고 버티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현장 반장 아흐메드였죠. 작업복이 시커멓게 찌들어 있었고 안전모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서방 기술자들이 짐을 싸들고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아흐메드가 그 뒷모습을 보며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위성으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위험해지니까 가장 먼저 도망치는 건 언제나 잘난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끄고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피 냄새를 맡은 놈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해상보험 연합 중동 지부장 고든이었어요. 그 인간은 유가가 $150를 넘기자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중동 전역의 선박 보험을 기습 동결시켜버렸어요. 보험이 끊기면 배는 못 움직입니다. 사고가 나도 한 푼도 못 받으니까요. 48척의 상선이 순식간에 쇳덩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는 그래프를 안주 삼아 시가를 물었다더군요. 바다 위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인간에겐 숫자만 보였던 겁니다. 일본의 거대 선사가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조 원어치 화물을 포기하고 선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했어요. 이란군에 저항하지 말고 무조건 항복하라. 영국도 똑같았습니다. 대영 제국의 깃발을 단 배들이 엔진을 끄고 바다 한복판에 멈춰섰어요. 세계가 미국의 통제 아래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벙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태블릿을 넘겼어요. 위기 상황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모든 게 통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고 세상은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이대로 이란과 외교전을 벌이면 되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정보병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령님, 미확인 선박 하나가 정지선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초록색 점 하나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선적은 확인 중입니다. 32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으로 보입니다. 스털링 제독이 홀로그램 지도를 확대했어요. 제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항로를 봐라. 호르무즈가 아니라 푸자이라 쪽이다. 수심 18m짜리 얕은 바다에 22m 홀수 괴물을 밀어넣겠다고? 벙커 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시아 선원들이 조타기를 놓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적 확인됐습니다. 정보병의 목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적입니다. 하나오션 소속 VLCC, 선명 태극호. 웃음이 멎었어요. 제독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술에 닿기 전에 손이 멈췄어요. 레이더 위의 초록색 점은 흔들림 없이 생존율 0%의 바다를 향해 똑바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태극호가 항로를 이탈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벙커 스크린 앞에 앉아 위성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2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비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 대체 항만 방향이었어요. 스털링 제독이 직접 무전을 날렸습니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국제해사법에 의거한 공식 명령이었죠. 미 해군의 공식 정지 명령을 받으면 어떤 배든 멈춰야 합니다. 그게 바다의 법이에요. 그런데 태극호는 속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올렸어요. 14노트에서 16노트로 그리고 18노트까지. 32만 톤급 유조선의 전속력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안전대기 명령이 내려왔다는 정보가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자기네 회사 명령도 씹고 미 해군 명령도 씹고 생존율 0%의 얕은 바다로 혼자 돌진하는 겁니다. 겁에 질려 판단력을 잃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중령, 저 배 선장이 누군지 확인했나? 스털링 제독이 물었습니다. 정보병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했어요. 박태준, 58세, 하나오션 소속 VLCC 전문 선장입니다. 경력 30년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제독의 눈썹이 한쪽 올라갔어요. 30년짜리 베테랑이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경력이 긴 선장일수록 무모한 행동은 안 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슈퍼컴퓨터가 불가능이라고 찍은 바다를 향해 32만 톤짜리 배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독이 코웃음을 쳤어요. 노인네가 겁먹어서 암초 위치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겠지.
좌초하면 기름 유출 처리 비용 산출해 놔라. 벙커 안장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심 18m에 흘수 22m짜리 괴물을 밀어넣는 건 자살행위니까요. 그 배는 바닥을 긁기도 전에 암초에 걸려서 두 동강이 날 겁니다. 6시간 뒤 위성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태그코가 푸자이라 앞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거센 조류가 휘몰아치는 좁은 수로 입구에 32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닻이 내려가는 굉음이 위성 음향 센서에까지 잡혔어요. 쇠사슬이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위성 영상을 최대로 확대했어요. 화면 속 바다가 흉악했습니다. 조류가 초당 3m 가까이로 흘러가고 있었고 수면 아래 암초들이 물살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판에서 수백억 원짜리 장비팀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소한 특수 작업선 두세 척은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위성 카메라에 잡힌 건 사람 하나였어요. 소금기에 바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리춤에 구형 무전기 하나만 찬 늙은 사내였습니다. 장비도 없고 수행원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갑판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더니 부두 진흙탕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통신기를 꺼버리고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32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을 끌고 생존율 0%의 바다에 뛰어든 책임자가 고작 수첩 한 권 들고 진흙탕에 서 있었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화면을 가리키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게 한국의 최정예인가? 볼품 없군. 부두 상황은 위성으로 봐도 험악했습니다. 아흐메드라는 현장 반장이 팽창 직전에 송유관 밸브를 맨손으로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기름때에 절은 작업복이 시커멓게 찌들어 있었고 안전모 틈으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서방 기술자들은 진작 도망쳤고 남은 건 현지 노동자 3,000명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파이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2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들이닥친 겁니다. 아흐메드가 낡은 수첩 하나만 든 박선장을 올려다봤어요. 위성 영상에서도 아흐메드의 표정이 읽혔습니다. 경계심을 넘어 저기에 가까운 눈이었어요. 상황이 터졌습니다. 현지 노동자 수십 명이 부두로 몰려나왔어요. 배가 찢어지면 우리 바다만 썩는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자 연장통이 날아왔습니다. 스패너와 파이프 렌치가 한국 선원들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몽키 스패너 하나가 갑판 난간에 부딪혀 불꽃을 튀기며 쩡소리를 냈습니다. 폭동 직전이었어요. 위성으로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군. 바다도 적이고 항구 사람들도 적이면 답이 없는 거였어요. 아무리 깡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든이 움직인 건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요. 정보병이 런던발 긴급 통신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글로벌 해상보험 연합중동 지부가 본사에 공문을 날린 겁니다. 한국 배가 불법 항로에 진입했으니 즉시 보험을 박탈하라. 내용은 간결했지만 효과는 치명적이었어요. 보험이 끊기면 배는 유령선이 됩니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고 항구에 입항도 못하고 화물 인수도 안 돼요. 합법을 가장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고든이라는 인간은 육아 폭등에 전 재산을 베팅해놓고 육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배를 죽이고 있었어요. 스털링 제독이 그 공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조치지. 보험도 없이 폭풍 수역에 들어간 배는 해적선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의 법도, 보험의 법도, 군사 명령도 전부 한국 배를 막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규칙이 태그코를 관짝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성 영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연장통이 날아오고 노동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와중에 박태준이라는 늙은 선장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손을 들어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두 가장 끝으로 걸어갔어요. 콘크리트가 끝나고 바닷물이 시작되는 경계선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바닷물에 담갔어요. 물을 찍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맛을 보는 거였어요. 32만 톤짜리 배를 끌고 생존율 0%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수백억 원짜리 장비 대신 자기 혀로 바다의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시적이군.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평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위성 화면 속에서 늙은 선장은 바닷물을 한 번 더 찍어 맛본 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몽당 연필로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날아오는 연장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로지 바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서양 사람들은 에어컨 밑에서 계산기만 두드렸지만 소금에 찌든 한국의 늙은 마도로 쓰는 바다의 맛부터 직접 본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쪼그려 앉은 자세가 에어컨 쌩쌩 돌아가는 이 벙커보다 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려. 다음 날 새벽, 위성 영상에 이상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태극호 갑판에서 뭔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특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박태준 선장이 밧줄 사다리를 타고 해수면까지 내려가더니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로 옮겨 탔습니다. 32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 옆에 붙어있는 그 배는 위성으로 봐도 한심할 만큼 작았어요. 나무로 만든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아흐메드 반장의 배였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배전에 이끼가 낀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를 고물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목선에 탔어요. 어제까지 연장통을 던지며 저기를 드러내던 아흐메드와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턴박 선장이 같은 배에 올라탄 겁니다. 목선의 방향이 이상했어요. 항구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그것도 가장 거친 암초 지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구간이었어요. 수면 아래 날카로운 암초들이 빼곡하게 솟아 있어서 소형 선박조차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태그코의 브릿지에서 무전이 나왔습니다. 우리 감청망에 잡힌 내용이었죠. 박 선장이 자기 배 수석 항해사에게 지시한 겁니다. 음파 탐지기 전원을 끄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백억 원짜리 최첨단 소나를 끄라니. 암초 지대 한복판에서 눈을 감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에스프레소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소나를 끈다고? 원시인들이 바다에 제사라도 지내려는 건가? 벙커 장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돌았습니다. 저도 실소가 나왔어요. 이 시대의 암초 지대를 유관과 감으로 항해하겠다는 건 자살과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미 해군은 수심 측정만 해도 멀티빔 소나, 사이드 스캔 소나, 수중 드론까지 3중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저 늙은이는 전부 끄고 나무배를 탔어요. 위성 영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목선이 암초 지대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파도가 사방에서 부딪혀 하얀 포말이 끊임없이 솟구쳤습니다. 그 속에서 박 선장이 뭔가를 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자 보였어요. 목선 바닥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바닥 널빤지에 옆얼굴을 붙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배전을 때리는 파도가 목선을 흔들어댔지만 그 사람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1분, 2분, 3분. 정보병이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5분이 지나자 박 선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뻘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을 물에 담갔다가 빼서 바람에 말리며 방향을 가늠했어요. 위성 열감지 센서로 확인한 수면 온도 분포도, 조류 방향, 추적 알고리즘도 전부 없이 오로지 자기 몸 하나로 바다를 읽고 있었습니다. 목선 바닥의 진동으로 해저 지형의 굴곡을 느끼고 뻘 냄새의 농도로 수심의 깊고 얕음을 재고 파도가 배전을 치는 각도로 조류의 방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털링 제독이라면 미개하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실제로 벙커 안장교들 사이에서 실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늙은 선장의 움직임에는 이상하게 흐트러짐이 없었거든요. 허튼 짓을 하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저렇게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박 선장이 일어서더니 아흐메드의 어깨를 잡았어요. 감청된 무전이 아니라 현장 마이크 감도를 최대로 올려서 겨우 잡힌 음성이었습니다. 서양 놈들 기계 말고 당신 조상들이 쓰던 진짜 새끼리 어디요? 아흐메드가 굳은 표정으로 박 선장을 올려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흐메드가 다시 저기를 드러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어제까지 연장통을 던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흐메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 시선이 바다 위를 훑었어요. 그리고 암초 사이 비좁은 틈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무 해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천년 전 아랍 상인들이 쓰던 비밀수로였어요. 벙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보병이 해당 좌표를 미해군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어요. 결과는 공백이었습니다. 아무 데이터도 없었어요. 우리 슈퍼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스털링 제독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데이터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독의 철학이었죠. 그런데 저 아래 바다에서는 데이터에 없는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가 수백억 달러짜리 시스템보다 또렷한 답을 내놓고 있었어요. 박 선장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몽당 연필을 쥔 굳은 살 박힌 손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파도가 암초를 치는 주기, 물살이 방향을 바꾸는 각도, 조류가 부딪히는 지점의 수면 높이 변화를 초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병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수기로 조류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 박 선장의 눈이 어떤 규칙을 찾아냈다는 듯 번뜩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 뒤, 감청된 무전이 벙커에 울렸습니다. 박 선장의 목소리였어요. 태그코 브릿지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투가 거칠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찾았다. 파도와 조류가 정면 충돌하는 시간대가 있어. 하루에 딱 15분이야. 그 시간에 암초 사이 수심이 2m 이상 깊어진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류와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에너지가 상쇄되면서 일시적으로 수면이 눌리고 수심이 깊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역조류 현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걸 항해에 쓰는 건 미 해군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변수가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컴퓨터로도 정확한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그런데 저 늙은 선장이 목선 바닥에 귀를 대고 찾아낸 겁니다. 수조 원짜리 인공지능도 못 잡은 미세한 역조류의 틈을 발바닥 진동과 바닷물 맛과 뻘 냄새로 찾아냈어요. 스털링 제독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야. 15분 만에 32만 톤을 암초 사이로 집어넣겠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제독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은 32만 톤급 유조선이 방향을 한번 트는데도 빠듯했습니다. 그 좁은 틈으로 암초를 피해가며 저방까지 해야 한다면 엔진이 안전 한계치를 넘어서 돌아가야만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때 태그코 엔진실에서 무전이 올라왔습니다. 감청 장비가 잡은 목소리는 최동일이라는 하나오션 수석 엔지니어의 것이었어요. 선장님, 물길이 열리는 건 15분뿐입니다. 지금 안전 리미트 안에서는 시간 내에 암초를 못 빠져나갑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박 선장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동일아, 하나 엔진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록을 풀어. 최동일의 숨소리가 거칠게 잡혔습니다. 안전 소프트웨어 록을 강제 해제하면 엔진이 설계 한계치를 넘어서 돌아갑니다. 폭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최동일이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심장이 어디까지 뛰는지 세계한테 보여주죠. 벙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어버린 에스프레소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잔을 드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조 원짜리 슈퍼컴퓨터가 석 달을 돌려도 못 찾은 답을 늙은 선장의 수첩 한 권이 단 30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실행하려면 한국 엔진의 심장이 터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작전 개시 6시간 전 감청망의 태그코 조타실 내부 회의가 잡혔습니다. 박 선장이 항해사들을 모아놓고 수첩을 펼치며 말한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반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나? 바다가 아니야. 서양 놈들이 만든 직진 저반 매뉴얼이 문제야. 정보병이 동시통역을 돌리며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화면에 집중했어요. 박 선장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서양식 매뉴얼은 대형 선박이 항구에 접근할 때 직선으로 속도를 줄이며 들어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조류가 약한 정상적인 항구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푸자이라 대체 항만은 정상적인 항구가 아니었어요. 초당 3m의 조류가 옆에서 때리고 수면 아래 암초가 톱니처럼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들어가면 조류의 옆으로 밀려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서방 선박들이 한 달째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박 선장이 수첩에 그려놓은 항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선이 아니었어요. 항구를 향해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암초 쪽으로 기술을 틀어서 거센 조류를 정면으로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32만 톤짜리 배를 암초를 향해 돌진시킨다고. 그런데 박 선장의 계산은 그 다음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류가 배의 측면을 강하게 밀 때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터뜨리면
그 반동으로 배가 미끄러지듯 방향을 틀면서 암초 사이 좁은 틈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반대로 꺾으면서 드리프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32만 톤짜리 유조선으로요. 스털링 제독이 화면을 보더니 두 팔을 꼈어요. 자살쇼가 드디어 시작되는군. 제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5함대 전함대 메인 스크린에 태그코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띄우라고요. 작전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관전이었어요. 한국 배가 암초에 박살 나는 걸 구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벙커 곳곳에서 장교들이 커피를 들고 스크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마치 경기를 보러 온 관중 같았습니다. 저도 새 에스프레소를 뽑아 들고 자리를 잡았어요. 솔직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미친 드리프트 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보고 싶었어요. 그 사이 고든이 움직였습니다. 정보병이 런던발 공문을 스크린 한 구석에 띄웠어요. 글로벌 해상보험 연합이 태그코의 선박 보험을 공식 박탈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사유는 간결했어요. 국제회사 기구가 지정한 안전 항로를 이탈하여 비인가 수역에 무단 진입. 이에 따라 모든 보장을 즉시 정지한다. 합법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태그코가 작전을 개시하기 직전에 보험을 끊어버린 겁니다. 보험이 없으면 사고 시 수조 원의 배상을 선사가 전부 떠안아야 해요. 하나오션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든이라는 인간은 태그코의 발목을 잡기 위해 합법이라는 칼을 정확하게 들이댄 거예요. 감청망에 태그코 브릿지에 긴급 통신이 잡혔습니다. 하나오션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이 끊겼다. 작전을 중단하라. 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박 선장은 3초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버렸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회사에 존망이 걸린 명령을 무시하고 전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대단한 건지 미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상황이 뒤집힌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푸자이라 상공의 헬기 한 대가 나타났어요. 위성 영상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UAE 행정청 소속 특별기였어요. 칼둔 청장이 직접 타고 온 겁니다. 헬기가 태그코 옆 부두에 착륙하자마자 칼둔이 뛰어내렸어요. 양복 자락이 로터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였습니다. 칼둔이 부두 한복판에 서서 위성 카메라를 똑바로 올려다봤어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마이크에 잡힌 목소리가 벙커 스피커를 울렸어요. 지금부터 한국 유조선 태그코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아랍에미리트 국가 예산으로 전액 보증합니다.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항구에서 한국 배를 막는 자는 UAE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벙커가 조용해졌어요. 스털링 제독의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칼둔이 한 건 단순한 재정 보증이 아니었어요. 국가 예산을 걸고 고든의 보험 박탈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합법으로 조인 올가미를 국가의 권위로 찢어버렸어요. 며칠 전 이 벙커에서 스털링 제독에게 문전박대당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도록 절박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한국 배를 지키기 위해 국가 전체를 방패로 들이밀었어요. 저는 칼둔의 얼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며칠 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바꾼 건지 궁금했어요. 한국 배가 뭘 보여줬길래 국가 예산을 걸겠다는 건지.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태그코가 닻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이 감기는 소리가 위성 음향 센서에 잡혔어요. 묵직하고 긴 금속음이었습니다. 부두에서는 아흐메드가 현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알라에게 기도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입술을 달싹이는 3,000명의 모습이 위성 카메라의 작은 점들로 잡혔어요. 며칠 전 연장통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아흐메드가 일어서서 태그코를 올려다봤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아니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바뀌었어요. 위성 열감지 센서의 태그코 엔진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게 잡혔습니다. 50도를 넘겼어요. 최동일 수석 엔지니어가 안전 소프트웨어 록을 해제한 겁니다. 엔진이 설계 한계치를 넘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선체 전체가 진동하는 게 위성 영상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32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르 떨었어요. 하나오션이 만든 심장이 안전장치 없이 전력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태그코가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피해야 한다고 배운 방향으로요. 항구 입구가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암초 지대를 향해 기술을 돌렸어요.
속력이 올라갔습니다. 10노트, 12노트, 14노트. 32만 톤의 질량이 점점 빨라지며 암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벙커 안장교들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하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스크린 앞에 모여있던 장교 하나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스크린 속 배가 자기에게 돌진해 오는 것 같았던 거겠죠. 조류가 바뀌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 선장이 수첩에 적어놓은 말 15분이었습니다. 위성 영상 속 바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면 아래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바닥에 뻘이 소용돌이치며 흙탕물이 솟구쳤어요. 파도와 조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수면이 울퉁불퉁 일그러졌습니다. 물기둥이 암초 사이에서 분수처럼 솟아올랐어요. 바다가 속을 뒤집는 것 같았습니다. 역조류가 시작된 거였어요. 박 선장이 수첩 한 권으로 찾아낸 하루 딱 15분의 틈이었습니다. 32만 톤짜리 태그코가 그 틈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어요. 암초까지 800m, 600m, 400m. 거리가 줄어들 때마다 벙커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팔짱을 풀었어요. 200m. 위성 영상에서 암초의 날카로운 능선이 물살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저 위를 32만 톤이 지나가야 합니다. 닿으면 끝이에요. 선체가 찢어지고 원유가 쏟아지고 바다가 죽습니다. 100m.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충돌음이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쇠가 바위를 긁는 그 끔찍한 소리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엔진 한 개치를 풀어버린 하나의 심장이 고래처럼 포효하는 소리만 벙커를 가득 채웠어요. 벙커 안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충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벙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건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어요. 위성 영상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 배 밑바닥에서 거센 물살이 솟구쳤어요. 역조류였습니다. 파도와 조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생긴 상승 압력이 32만 톤의 쇳덩어리를 밑에서 밀어 올린 겁니다. 태그코의 선체가 수면 위로 들려 올라갔어요. 센티미터 단위의 간극이었습니다. 암초의 가장 날카로운 능선이 선저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위성 열감지 센서에 마찰열이 잡혔지만 접촉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였어요. 그 순간 태그코의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포효하며 조류의 반동을 탔습니다. 32만 톤짜리 거함이 암초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방향을 틀었어요. 박 선장이 수첩에 그려놓은 드리프트 궤적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화면 속 태그코가 암초 지대를 완전히 빠져나와 내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방 선박들이 한 달째 실패하던 악마의 목구멍을 단 48시간 만에 종이배처럼 통과한 거예요. 접근 불가 판정을 받은 항구에 32만 톤짜리 유조선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다봤어요. 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거였어요. 벙커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스크린 앞에 늘어서 있던 장교들이 커피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관전 모드로 킥킥거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구경하러 온 건데 구경당한 꼴이 된 겁니다. 스크린 속에서 태그코가 부두에 부드럽게 접안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에서 에스프레소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벙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스크린만 보고 있었어요. 스털링 제독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독이 옆에 서 있던 정보병이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위성 센서 고장 아니냐? 수심 데이터를 다시 돌려. 정보병이 허둥지둥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다시 돌아갔어요. 같은 좌표, 같은 조건, 같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화면이 뱉어낸 결과는 여전히 붉은 글씨였어요. 좌초 확률 100%. 컴퓨터는 여전히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스크린 한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불가능을 뚫어버린 배가 부두에 닿아 있었습니다. 제독이 정보병의 멱살을 놓았어요. 손이 축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성 영상이 부두를 비췄습니다. 태그코의 접안이 확인되는 순간 부두 전체가 폭발한 것 같았어요. 아흐메드와 현지 노동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나왔습니다. 며칠 전 연장통을 던지고 저기를 드러내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흐메드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위성으로 봐도 울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터지기 직전이던 송유관을 맨손으로 붙잡고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서방 기술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항구에 드디어 배가 들어온 겁니다. 태극호 갑판에서 밧줄이 던져졌어요. 한국 선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맨발로 달려온 현지 노동자들이 굵은 송유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부두를 가로질러 왔어요. 언어가 달랐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는 한 글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이프를 연결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 선원이 호스 연결부를 들어 올리면 현지 노동자가 볼트를 죄었어요. 눈빛과 손짓만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와주지 않았던 항구에 사람이 온 거예요. 수백억 장비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수첩 한 권 들고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더 무거웠던 거겠죠. 파이프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한 달 넘게 꽉 막혀 팽창하던 송유관의 밸브가 돌아갔어요. 아흐메드가 직접 밸브를 열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금속 손잡이가 뜨거워서 살이 지글거렸을 텐데 놓지 않았습니다. 밸브가 시원하게 열리자 시커먼 원유가 태극호의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위성 열감지 센서의 원유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찍혔습니다. 폭발 직전이던 UAE의 동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파티마 국장이었어요. 중동 해운물류기구 정책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 사람은 푸자이라 항만 관제탑에서 원유가 흘러 들어가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청된 통신은 아니었어요. 위성 카메라에 관제탑 유리창 너머 파티마 국장의 모습이 잡혔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오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허락 없이는 자기 나라 바다도 못 쓰던 사람이에요. 서방 자본이 보험을 끊으면 자기 항구에 자기 배도 못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다가 서양 시스템 없이도 다시 움직이는 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저는 벙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은 바닥에 깨져 있었고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스크린 속에서 원유가 폭포수처럼 태극호에 쏟아지는 화면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불가능이라고 웃던 바로 그 스크린이었어요. 수조 원짜리 슈퍼컴퓨터가 불가능이라 찍었고 세계 최강 미해군 제독이 자살행위라 못 박았고 글로벌 보험사가 보험까지 끊어버린 그 바다에서 수첩 한 권 든 늙은 선장이 32만 톤짜리 배를 주차시키고 기름을 싣고 있었습니다. 미군 제독이 불가능이라 못 박았던 악마의 목구멍을 한국의 유조선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뚫어버렸어요. 그 사실이 벙커 안 모든 스크린에 박혀 있었고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보병이 다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령님, 기상위성의 비정상 패턴이 잡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기상위성 영상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에서 시커먼 구름 덩어리가 소용돌이치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규모가 이상했습니다. 반경이 100km를 넘겼어요. 기상 데이터를 읽던 정보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샤말입니다. 100년 만의 규모로 추산됩니다. 최대 풍속 초속 40m. 현재 속도로 3시간 뒤 푸자이라 항만에 도달합니다. 벙커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샤말. 아라비아 반도의 모래 폭풍입니다. 일반적인 샤말도 선박 운항을 전면 중단시키는데 100년 만의 규모라니. 초속 40m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계류삭이 끊어지고 선박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스크린 2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원유가 태극호에 쏟아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커먼 괴물이 맹렬한 속도로 항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600만 배럴을 채우려면 최소 12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모래폭풍은 3시간 뒤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스털링 제독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적이 반쯤 완성된 순간에 하늘이 뒤집어 엎으려는 거였어요. 제독의 눈에 다시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자연은 편을 들지 않는 법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뱃속이 뒤틀렸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저도 한국 배가 박살나길 바랐는데 레이더 끝에서 달려오는 시커먼 폭풍을 보는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모래폭풍이 푸자이라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건 원유 선적이 시작된 지 3시간째 되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달라졌어요. 위성 음향 센서에 잡히는 주파수가 낮아졌습니다. 저주파 진동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기상 위성 영상에서 시커먼 벽이 항구를 향해 밀려오는 게 보였어요. 벽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높이가 2km를 넘는 모래와 먼지의 장막이 수평선 전체를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100년 만의 샤말이었습니다. 그 벽이 항구에 닿는 순간 위성 영상이 먹통이 됐어요. 모래 입자가 너무 짙어서 광학 위성이 뚫질 못했습니다. 열감지 센서와 레이더 영상만 남았어요. 화면이 붉은색과 초록색 점들로 바뀌었습니다. 선명하던 현실이 갑자기 점과 선으로 쪼개진 거예요. 초속 40m의 바람이 강타했습니다. 레이더 영상 속 태그코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2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바람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부두와 태그코를 연결한 계류삭에 걸리는 하중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찍혔어요. 허용 한계치의 80%, 90%.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사람 몸통만 한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의 하중이 몰리고 연쇄적으로 전부 끊어집니다. 배가 부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유 선적 호스도 끊어지고 기름이 바다에 쏟아지고 모든 게 끝납니다. 고든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정보병이 국제해사 기구 발 긴급 공문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글로벌 해상보험 연합 중동 지부장 명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현재 푸자이라 항만은 기상청 지정 최고 등급 위험 구역이다. 폭풍 속 선적 행위는 국제해사법상 자살 테러와 동일한 고의적 위험 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국 선적 태그코의 모든 보험을 즉시 최종 박탈한다. UAE 국가 보증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다. 합법을 가장한 맹공격이었습니다. 칼둔 청장이 국가 예산으로 쳐놓은 방패를 국제법이라는 칼로 다시 베어버린 거예요. 고든이라는 인간은 폭풍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상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폭풍이 강타하는 타이밍에 맞춰 공문을 날린 거였어요. 시가를 물고 육아 그래프를 보며 이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겠죠. 스털링 제독이 직접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태그코를 향한 공개 주파수였어요. 벙커 스피커를 통해 제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 유조선 태그코, 여기는 미해군 제어함대 부사령관 스털링이다. 내 말이 맞았지 않나. 초속 40m에 32만 톤이면 계류삭이 버티질 못한다. 배가 두 동강 나기 전에 엔진을 끄고 전 승무원 즉시 대피하라. 이것이 최후 통첩이다. 제독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기적의 반쪽이 무너지는 걸 즐기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계류삭 하중이 허용치의 95%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독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 저 밧줄은 곧 끊어집니다. 그런데 레이더 영상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태그코 브릿지, 주변에 여론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요. 갑판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감청망에 박 선장의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무전이 아니었어요. 고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외치는 소리가 갑판 마이크에 걸린 거예요. 밧줄 끊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간다. 갑판 최전방 볼라드부터 잡는다. 그 직후 갑판 위에 새로운 여론이 찍혔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갑판 한복판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박태준이었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묶고 폭풍 속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초속 40m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모래 입자가 총알처럼 날아다니는 속도였습니다. 피부에 박히면 살이 찢어져요. 그 속을 58세 늙은 선장이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여론이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갑판 앞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스크린 앞에 서 있던 장교 하나가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스털링 제독이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고든이 보험을 끊었습니다. 본사가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이 물러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등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부두 쪽 레이더 영상도 변했습니다. 여론 수십 개가 흩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서방에서 파견된 컨설턴트들과 감독관들이었어요. 차량 여론이 내륙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찍혔습니다. 짐을 싸서 차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등을 보인 건 역시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매뉴얼을 읊조리며 감독하던 사람들이 바람 한 번에 짐을 싸들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부두 한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여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흐메드와 현지 노동자들이었어요. 감청망에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끊기고 갈라졌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 갑판 위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 우리 땅이다. 우리 바다다. 우리가 우리 항구를 버릴 텐가. 목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려던 노동자 몇 명이 멈칫하는 게 여론 이동 패턴으로 보였어요. 다시 돌아오는 여론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아흐메드가 부두의 계류삭 볼라드를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팽팽하게 당겨지는 밧줄 바로 옆이었습니다. 끊어지면 쇠줄 채찍에 맞아 즉사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옆에 노동자들이 하나씩 붙어서 밧줄을 잡았습니다. 갑판 위에서 한국 사람들이 밧줄에 몸을 묶고 계류삭을 잡았어요. 부두 아래에서 아랍 사람들이 맨몸으로 볼라드를 끌어안았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피부색이 달랐지만 같은 폭풍 속에서 같은 밧줄을 잡고 있었어요. 레이더 영상 속 여론들이 갑판과 부두 양쪽에서 밧줄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래와 바람이 그 사이를 미친 듯이 핥히었지만 아무도 놓지 않았어요. 스털링 제독의 무전에 대한 응답은 끝내 없었습니다. 박 선장이 제독의 최후 통첩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전 주파수를 꺼버린 거였어요. 미 해군 제호함대 부사령관의 공식 통신을 가차 없이 뽑아버리고 폭풍 속 갑판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시스템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말보다 30년 동안 파도에 맞아온 자기 감각을 믿겠다는 뜻이었어요. 제독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갈고 있었어요. 무시당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태그코를 옆에서 때렸어요. 선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원유 선적 호스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호스 연결부에서 삐걱거리는 금속음이 레이더 음향에 잡혔어요. 끊어지면 기름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환경 재앙이 되는 거예요. 계류삭 하중이 허용치의 98%를 찍었습니다. 숫자가 붉게 전멸했어요.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전방 계류삭 하나가 끊어졌어요. 쇠줄이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레이더 영상에 충격파가 찍혔어요. 나머지 계류삭의 하중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100%를 넘겼어요. 태그코가 부두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적 호스가 한 개까지 늘어났어요.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벙커 안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어요. 크린 속에서 32만 톤짜리 배가 폭풍에 밀려 표류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감청망에 박 선장의 고함이 터졌어요. 폭풍 소리를 뚫고 들어온 목소리는 찢어져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갑판이 아니라 조타시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엔진 최고 출력. 지금 당장. 대피가 아니었습니다. 후퇴가 아니었어요. 밧줄이 끊어지고 배가 떠밀리는 그 순간에 엔진을 틀겠다는 거였습니다. 폭풍을 정면으로 받아치겠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자 양복 입은 서양 사람들은 전부 차를 타고 사라졌지만 기름때 묻은 한국 뱃사람은 폭풍 한복판에서 조타시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엔진을 더 세게 돌리라고요. 저는 두 손으로 콘솔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그코의 엔진이 응답했습니다. 레이더 열감지 센서의 엔진실 온도가 수직으로 치솟는 게 찍혔어요. 52도, 55도, 58도. 최동일 수석 엔지니어가 안전 로그를 이미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엔진 RPM이 설계 한계치를 넘어 레드존으로 진입했어요. 벙커 스크린에 태그코의 엔진 출력,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상한선을 표시하는 붉은 선을 뚫고 그래프가 치솟았어요. 정보병이 숫자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중령님, 저 엔진 출력이 설계 스펙의 120%를 넘겼습니다. 제조사 보증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떤 엔진이든 설계 한계를 넘기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견디는 힘에는 물리적 상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한국 엔진은 한계선을 넘어선 뒤에도 출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감청망에 최동일의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엔진실 내부 통신이었어요. 폭풍 소리와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음 사이로 간신히 들렸습니다. 엔진 온도 62도, 피스톤 진동 허용치 초과, 냉각수 압력 한계입니다. 보고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어요. 50도가 넘는 찜통 속에서 엔진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온도면 금속 표면에 손이 닿으면 살이 붙는 수준이에요. 최동일이 스패너를 잡고
엔진 볼트를 조이며 실시간으로 기계를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 선장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더 올려. 두 글자였습니다. 최동일이 3초쯤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하나의 심장은 안 터집니다. 그 순간 엔진 출력 그래프가 또 한 번 뛰었어요. 130%를 찍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음향에 잡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32만 톤짜리 선체 전체가 진동하며 바다를 때렸어요. 폭풍이 배를 부두에서 떼어내려 했고 엔진은 배를 부두에 붙잡아두려 했습니다. 자연과 기계의 정면 힘겨루기였어요. 서양 매뉴얼대로라면 이 상황에서 엔진을 끄는 게 정석입니다. 폭풍 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프로펠러에 불균등한 하중이 걸려서 축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하는 겁니다. 엔진을 끄고 바람이 미는 대로 밀리면서 안전한 해역까지 표류한 뒤 수습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해군이 쓰는 표준 절차입니다. 그런데 박 선장은 정반대를 했어요. 엔진을 끄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넘겨서 폭발시켰습니다. 폭풍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쳤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표류하면 배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두에서 떨어지는 순간 선적 호스가 끊어지고 원유를 못 싣습니다. 기름을 못 싣는 빈 배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어요. 멈춰있는 공장 굴뚝에 연기를 피울 수 없으니까요. 배를 살리느냐, 임무를 완수하느냐. 박 선장은 임무를 택한 겁니다. 배가 부서져도 좋으니 기름을 싣겠다는 거였어요. 스크린 속에서 미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그코의 프로펠러가 최대 출력으로 돌면서 배를 부두 쪽으로 밀었어요. 폭풍이 반대쪽에서 배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32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그 사이에서 덜컹거리며 버텼습니다. 박 선장이 조타실에서 스로틀을 잡고 파도의 리듬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면 엔진을 올리고 파도가 빠지면 엔진을 낮추고 발바닥으로 가판 진동을 읽으며 스로틀을 밀고 당기는 거였습니다. 감청된 조타실 소리로는 숨소리와 기계음뿐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58세들은 선장의 발바닥 하나가 초속 40m의 폭풍과 정면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두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적 호스가 파도에 요동칠 때마다 연결부가 삐걱거렸어요. 한국 선원들과 현지 노동자들이 파이프 밸브 위에 몸을 엎드려 눌렀습니다. 어깨와 어깨를 걸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밸브가 열리지 않도록 짓눌렀어요. 바람이 모래를 쏟아부었습니다. 얼굴을 가릴 수 없었어요. 밸브를 누르려면 두 손이 다 필요했으니까요. 모래가 눈에 박히고 살을 긁었을 겁니다. 열감지 센서에 체온이 찍힌 열원들이 밸브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섞여서 고함이 오갔지만 번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잡아, 밀어, 놓지 마. 폭풍 속에서 필요한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엔진 온도가 70도를 넘겼습니다. 엔진실에 있는 최동일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어요. 기침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냉각수에서 나오는 증기를 마시고 있는 거였어요. 벙커 안장교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엔진 아직도 돌아가는 거야? 스펙상 진작 터졌어야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설계 한계를 130% 넘긴 엔진이 2시간째 풀스로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엔진이든 이 조건이면 축이 부러지거나 피스톤이 녹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오션이 만든 저 엔진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계속 돌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 7시간. 폭풍은 여전했고 엔진도 여전했어요. 선적 호스를 통해 원유가 계속 태그코의 뱃속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벙커 스크린에 태그코의 적재량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300만 배럴, 400만 배럴, 500만 배럴.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벙커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관전하러 왔던 장교들이 언제부턴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구경하러 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숨을 죽이며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시간째 감청망에 최동일의 비명이 터졌어요. 선장님, RPM 레드존 200%입니다. 엔진이 웁니다. 이대로 가면 30분 안에 축이 나갑니다. 박 선장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0분이면 된다. 적재량 스크린이 580만 배럴을 찍고 있었어요.
만선까지 20만 배럴이 남았습니다. 30분이면 채울 수 있는 양이었어요. 늙은 선장은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진이 버티는 시간과 원유를 채우는 시간을 동시에 재고 있었어요. 하나의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쥐어짜서 딱 그만큼만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10시간째 벙커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었어요. 600만 배럴.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만선이었어요. 32만 톤짜리 태그코의 뱃속에 대한민국의 피 같은 원유 600만 배럴이 가득 찬 겁니다. 폭풍 속에서 보험도 없이 세계 최강해군의 저주를 받으며 단 10시간 만에 만선을 완성했어요. 정보병이 작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벙커 안장교 3명이 거의 동시에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감청망의 소리가 잡혔어요. 부두에서였습니다. 아흐메드의 목소리였어요. 울음이 섞여서 끊기고 갈라졌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목 놓아 우는 소리였어요. 그 옆에서 더 많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이었어요. 모래와 땀과 기름에 절은 사람들이 파이프 밸브 위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와주지 않았던 항구에서 송유관을 맨손으로 잡고 버텼던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밧줄을 잡았던 사람들이 600만 배럴이 찬 걸 확인하고 무너졌어요. 감청된 소리 속에서 아흐메드가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2개 겹쳐졌어요. 박 선장이었을 겁니다.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초속 40m이던 바람이 30으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래벽이 엷어지면서 위성광학 카메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화면이 선명해졌습니다. 부두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래투성이에 기름투성이인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도 밧줄에 몸을 묶은 채 쓰러져 있는 한국 선원들이 보였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놓지 않았습니다. 태그코의 백고동이 울렸어요. 한 번, 길고 우렁찬 소리가 푸자이라 항만 전체를 울렸습니다. 2번, 수면이 진동했어요. 3번, 벙커 스피커까지 울릴 만큼 깊은 소리였습니다. 만선을 알리는 출항 신호였어요. 태그코가 닻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이 감기는 소리가 천천히, 묵직하게 울렸어요. 32만 톤짜리 거함이 부두를 떠나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태그코의 뱃머리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방금까지 몰아치던 폭풍의 잔해 속에서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이며 버텼습니다. 스털링 제독이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태그코가 내항을 빠져나가 외해로 나아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제독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벙커에서 23년 동안 저 사람이 손 떠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제독이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전술 통제 시스템 콘솔 앞에 섰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AI 홀로그램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고 인간의 감은 쓸모없다는 철학의 결정체였죠. 제독의 손이 콘솔의 전원 버튼 위에 얹혔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벙커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군의 컴퓨터 전원이 꺼진 바로 그 순간, 스크린 저편에서 하나오션의 엔진은 여전히 울부짖으며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태그코가 외해로 나가며 속력을 올렸습니다. 600만 배럴을 가득 실은 32만 톤짜리 거함이 파도를 헤치며 북쪽으로 향했어요. 대한민국 여수항을 향한 귀환이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 태그코의 항로가 초록색 선으로 찍혔어요. 그 항로가 미 오함대 기함 앞을 지나가는 궤적이었습니다. 정보병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태그코와 오함대 기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어요. 저 선장은 일부러 미 해군 기함 앞을 스쳐 지나가는 항로를 잡은 겁니다. 우회할 수 있었어요. 넓은 바다에서 군함 앞을 지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그코는 직진했어요. 위성 영상에 2배의 실루엣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기함의 회색 선체와 태그코의 거대한 붉은 뱃머리가 나란히 잡혔어요. 태그코가 오함대 기함 옆을 지나갔습니다. 거리 200m. 국제해사법으로 따지면 위험 근접이었어요. 하지만 미 해군은 아무 경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를 막을 명분이 더 이상 없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임무를 완수하고 만선으로 돌아가는 배를 세울 규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위성 영상에 태그코의 측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뱃머리부터 선미까지 330m의 거대한 철벽이
미해군 기암 앞을 유유히 지나갔어요. 아파트 15층 높이의 쇳덩어리가 파도를 가르며 만든 물보라가 기암 갑판까지 튀었습니다. 기암 위에 서 있는 미해군 수병들의 여론이 레이더에 잡혔어요. 모두 갑판 난간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태그코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벙커에서는 소리가 안 들렸지만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네 제독이 불가능이라 선언하고 자기네 슈퍼컴퓨터가 생존율 0%를 찍었던 바다에서 600만 배럴을 가득 실은 한국 배가 코앞을 유유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감청망에 고든의 무전이 잡혔습니다. 공개 주파수였어요. 국제해사 기구와 미 오함대 양쪽에 동시에 날린 긴급 통신이었습니다. 고든이 목소리를 높이며 떠들고 있었어요. 태그코의 폭풍 속 선적 행위는 국제해사법 위반이다. 만선이든 뭐든 이 선적은 무효다. 원유를 하역하는 항구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다. 미해군은 즉시 태그코의 항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유가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필사적이었어요. 태그코가 600만 배럴을 대한민국에 내려놓으면 유가가 폭락합니다. 유가 폭등에 전 재산을 베팅한 고든에게는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합법이라는 껍데기를 또 한 번 뒤집어 씌워서 기적을 무효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전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든의 무전이 스피커를 통해 벙커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콘솔 위에 얹어 있었어요. 송신 버튼이 손끝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 번 누르면 같은 공개 주파수로 응답할 수 있었어요. 23년 동안 이 자리에서 미해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만 했습니다. 명령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면 아래로 보내는 게 군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쳤어요. 수첩에 몽당 연필로 물살을 기록하던 굳은 살 박힌 손, 폭풍 속 갑판에서 밧줄 하나에 몸을 묶고 기어가던 등,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더 올리라고 외치던 목소리, 부두에서 맨손으로 밸브를 잡고 울던 사람들.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는 건 이 벙커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나 홀짝이던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송신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기는 미해군 제호함대 작전참모 핸더슨 중령이다. 고든 지부장, 방금 한 말 정정해라. 태그코의 선적은 폭풍 속에서 초당 40m의 풍압을 견디며 10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계류삭이 끊어진 상황에서 엔진 출력만으로 32만 톤의 위치를 고정했다. 이것은 자살 테러가 아니라 미해군도 실행 불가능한 완벽한 함선 통제다. 너는 에어컨 밑에서 시가나 물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모래폭풍 속에서 피를 흘리며 저 기름을 실었다. 다시 한번 헛소리를 공개 주파수에 날리면 내가 직접 회사 기구에 너의 보험 사기 내역을 보고하겠다. 무전을 끊었어요. 벙커가 조용했습니다. 장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스털링 제독이 꺼버린 콘솔 앞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독의 눈과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독은 고개를 돌려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고든의 무전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벙커에서 나왔어요. 철문을 밀고 계단을 올라 갑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모래폭풍의 잔여가 아직 바람에 섞여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봤습니다. 태그코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330m짜리 거대한 선체가 수평선을 향해 미끄러져 갔습니다. 선미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찢길 듯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00만 배럴의 무게를 싣고 폭풍의 흉터를 온몸에 새긴 채 조국을 향해 돌아가는 배였어요. 저는 차렷 자세를 잡았습니다. 23년 동안 이 자세로 성조기에만 경례해왔어요. 오른손을 들어 관자놀이에 붙였습니다. 멀어지는 태극기를 향한 거수경례였어요. 바람이 군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와 따가웠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태그코의 실루엣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서 갑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장교 2명이 난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말없이 거수경례를 붙였어요. 그 뒤로 하나 더. 또 하나. 미 오함대 기암의 갑판 위에 미해군 장교 5명이 나란히 서서 멀어지는 태극기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장면을 위성 카메라가 찍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불가능이라 선언한 바다에서 미국의 장교들이 한국의 깃발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기름은 구했습니다. 600만 배럴의 원유가 대한민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한 척의 배가, 한 명의 선장이 수첩 한 권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요. 또 위기가 오면 또 한 명의 미친 선장이 나타나길 기도해야 합니까? 고든 같은 인간이 보험으로 목을 조르고 스털링 같은 제독이 데이터로 길을 막고 서방이 만든 낡은 규칙이 아시아의 배를 관짝으로 만드는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기적을 막으려 했던 구조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갑판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름을 싣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 배가 뚫어버린 건 암초와 폭풍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100년 동안 쌓아올린 오만한 바다의 질서를 수첩 한 권과 깡다구 하나로 정면에서 깨부순 겁니다. 문제는 깨진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꿔놓지 않으면 금이 간 유리창처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여수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태극호의 입항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에서 급파된 겁니다. 펜타곤이 저를 보낸 이유는 간단했어요.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미군 장교가 저였으니까요. 공식 명목은 동맹국 항만 안전 시찰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펜타곤이 무서웠던 거예요. 미 해군이 불가능이라 선언한 임무를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 미국 측 관점에서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여수항 부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아 바다가 뿌옇게 보였어요. 먼저 백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울려오는 깊고 긴 울림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푸자이라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같았습니다. 벙커 스피커를 통해 걸러진 소리가 아니라 공기를 타고 살갗에 와 닿는 진짜 소리였어요. 가슴뼈가 울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윤곽이 나타났어요. 330m짜리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폭풍에 찢기고 모래에 갈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극호가 여수항에 입항하고 있었어요. 부두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 하나오션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가족들이었어요. 태극호가 접안하자 묵직한 쇠사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닻이 내려갔어요. 선적 호스가 연결되고 시커먼 원유가 태극호의 뱃속에서 여수 저유소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00만 배럴이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며 멈출 뻔했던 대한민국 공장들의 피였습니다. 원유가 파이프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순간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굴뚝에서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 거였습니다. 부두에서 누군가 울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미해군 제복을 입은 채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종류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태극호가 여수항에 원유를 내려놓았다는 속보가 전 세계 시장에 퍼진 순간 유가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150달러를 찍었던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반토막 났어요. 유가 폭등에 전 재산을 베팅했던 고든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터졌고 글로벌 해상보험 연합 중동 지부는 문을 닫았어요. 고든의 다중 모니터 룸에서 유가 그래프가 바닥을 찍는 동안 며칠 전 태극호의 보험을 끊으며 시가를 물던 그 인간은 파산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열한 투기꾼의 최후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시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푸자이라에서도 역사가 쓰이고 있었어요. 파티마 국장이 중동 해운물류기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위성 중계로 본 회의장에는 중동 전역의 항만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파티마 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한 달간 서방의 표준 매뉴얼을 따른 모든 선박이 푸자이라 접안에 실패했습니다. 수심 데이터, AI 시뮬레이션, 표준 직진 접안 절차. 전부 실패했어요. 반면 한국의 박태준 선장은 아날로그 수첩 하나로 역조류 시간대를 찾아냈고 서양 매뉴얼에 없는 드리프트 전술로 32만 톤급 유조선을 접안시켰습니다. 폭풍 속에서 엔진 출력만으로 선체를 고정하며 10시간 만에 만선을 완성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파티마 국장이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오늘부로 중동 해운물류기구는 기존의 서방식 비상항만 접안 매뉴얼을 공식 폐기합니다. 앞으로 중동의 모든 비상시 항만 매뉴얼은 한국식 현장 돌파술로 전면 교체됩니다. 만년필이 서류 위를 그었습니다. 서방이 100년 동안 쥐고 있던 바다의 규칙이 한 줄의 서명으로 찢어진 거였어요. 칼둔 청장이 여수항에 나타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전용 헬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접 날아온 거예요. 활주로가 아니라 부두에 착륙했습니다. 로터 바람에 양복이 펄럭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박 선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극호 갑판 아래 선원 휴게실에서 박 선장을 찾아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박 선장은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그대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소주병 하나와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칼둔이 숨을 고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선장님, UAE는 당신에게 영구 고문직과 푸자이라 항만의 총괄 감독권을 제안합니다. 보수는 백지수표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박 선장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3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습니다. 청장님. 근데 난 한국 바다 냄새가 제일 좋습니다. 칼둔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박 선장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수첩은 작업복 주머니에 여전히 꽂혀 있었고 몽당 연필은 그 옆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푸자이라 항만에서는 아흐메드가 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랍 현장 돌파 연대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폭풍이 핥히고 가나안구 한복판에 세워진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아흐메드가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위성 중계로 본 아흐메드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찌든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갈라지고 기름때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손으로 뭔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절어 쭈글쭈글해진 낡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박 선장이 떠나면서 툭 던지고 간 거였습니다. 아흐메드가 그 수첩을 센터 건물 정중앙에 마련된 유리 진열장에 올려놓았어요. 옆에 몽당 연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흐메드의 어깨가 떨렸어요. 고개를 숙이더니 유리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첩 한 권이 수백억 달러짜리 슈퍼컴퓨터를 이긴 증거였어요. 폭풍 속에서 같이 밧줄을 잡았던 사람이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태그코가 폭풍 속에서 보여준 하나오션 엔진의 데이터가 해운업계에 퍼지자 콧대 높던 유럽 선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설계 한계의 200%까지 밀어붙여도 터지지 않은 엔진. 초속 40m의 폭풍 속에서 10시간을 풀스로틀로 견딘 내구성. 어떤 서양 제조사의 카탈로그에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나오션의 초극한 환경 전천 후 유조선 주문이 쏟아졌어요. 북유럽 최대 해운사, 지중해 석유 메이저, 일본 선사까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동일 수석 엔지니어가 피땀으로 지켜낸 엔진의 데이터 한 줄이 한국 조선업의 수주 잔고를 몇 년치나 채워버린 거였어요. 3월 8일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 룸이었어요. 단상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아래에는 미 해군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는 태극호 작전의 공식 분석 보고서였어요. 펜타곤이 원한 건 미국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되 미 해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펜타곤이 써준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이랬어요. 미 해군 제왕대는 슈퍼컴퓨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최첨단 AI가 바다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홀로그램이 작전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생존율 0%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불가능이라 했으니 불가능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박태준 선장은 수첩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절어 표지가 쭈글쭈글해진 낡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그 수첩과 몽당 연필 하나로 우리 슈퍼컴퓨터가 서 달을 돌려도 찾지 못한 역조류의 틈을 30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한국의 낡은 수첩과 깡 앞에 완벽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리핑 룸이 얼어붙었어요. 국방부 차관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의 펜이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부로 미 해군 최고 작전 교범 첫 장에 한국의 현장 돌파 전술을 공식 수록할 것을 건의합니다. 데이터만으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오만이 깨졌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브리핑 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등은 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위성 중계를 봤습니다.
여수항이었어요. 태극호가 하역을 마치고 부두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갑판 조명 아래 태극기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배가 실어온 건 기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의 콧대를 꺾어버린 진짜 자존심을 싣고 온 거였어요. 저는 창밖에 워싱턴 야경을 봤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여수항에 정박한 낡은 배의 갑판 위 조명보다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